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치매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되는지, 치매 공공후견인이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견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정 후견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법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견인이 실제 선임되었을 때 선임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까지 익힌 개념들을 적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후견인 사무 수행의 흐름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위한 절차를 앞에서 쭉 보셨습니다. 이렇게 선임이 되고 나면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고 난 이후의 사무 수행 흐름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견 결정이 있고 난 후 후견이 확정이 되면 후견 감독 사건이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그 후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십니다. 등기사항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후견인이다 라는 것을 신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매달 감독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독인은 감독 사무를 매달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사무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정 후견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면 후견이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런 흐름으로 후견인 사무 수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할에 대한 예시 부분인데 치매 공공후견인은 거의 주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시긴 하겠지만 치매 환자분들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후견을 하시는 것이라서 후견인의 역할도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원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본인이 치매로 인해서 그것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지원 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공공후견 심판 이전에 장기요양 등급은 이미 받으실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을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서 신청하고 변경하고 이런 업무들을 주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은 의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후견인이 부여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병원 진료에 대해서 후견인이 치매 환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침습적인 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것입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구해야 한다. 이 정도로만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소 관련 사무가 치매 공공후견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주거지에서 더 좋은 주거지로 옮기시기도 하고,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셔서 임대아파트로 옮기시기도 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 업무를 하시기도 합니다.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신 경우에 요양원 입소 계약을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체결하기도 합니다. 공법상 신청 행위는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 본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이 치매 공공후견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으시는 치매 환자분들이 매월 50에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매달 발생합니다.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후견인이 관리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 부분 자동이체를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되시면 어떤 사무를 하시는지 후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보고 초기 사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견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초기 사무가 어떤 것이냐? 등기사항지명서를 발급받고,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등기사항지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문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의무사항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목록 보고서 제출 의무는 성년 한정 후견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견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후견인은 재산목록 보고서에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문이 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심판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후견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일단 피후견인을 방문하고 후견 사무를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 후견 심판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그간 사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후견 사무를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후견 감독인과 수행 사무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들을 논의하면서 긴급 사무, 우선순위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먼저 정합니다. 어떤 사무를 먼저 수행해야 할지 그런 것을 감독인과 논의를 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사무는 긴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재산 상황 파악입니다. 재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특정 후견인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년 한정 후견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특정 후견 유형은 그렇게 하실 수 없고 일일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재산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때 재산 상황을 파악하실 때는 사회조사 보고서, 심판을 청구할 때 작성된 사회조사 보고서의 기재 내역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참고해서 그 재산 상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별 금융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그 잔고 증명서나 사용 계좌, 연결 카드 등을 다 파악하시고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보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후견인이 왔다라고 은행에 말을 하게 되면 후견 사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 자동이체 해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은행 직원에 미리 당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후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망 계좌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치매 환자 계좌니까 이 치매 환자 계좌는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후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지점에 따라서 실무가 상이할 수 있어서 지급 정지나 자동이체 해지가 되지 않도록 은행 직원에 당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신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대기간, 임대료 등 이런 것들을 다 재산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내역을 조사하셔야 되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셔서 저당권이 잡힌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는 사실 깔끔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를 해올 때에서나 채무가 있음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기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후견인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재산사항을 쭉 파악하시다 보면 어떤 재산의 일탈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좌로 일정한 돈이 이체되고 있달지 이유 없이 이체되고 있달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재산 일탈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초기 단계에서 재산 상황을 파악하면서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재산 상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 재산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급비 계좌를 일단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급자이지 않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기초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계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기적인 지출금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관리를 합니다. 자동이체를
걸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이런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건 후견인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피후견인 관리하는 계좌랑 후견인이 관리하는 재산 이런 것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피후견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환자분이 스스로 현금을 쓰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경우라면 본인이 어느 정도 낭비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사항을 파악하면서 과거 거래 내역을 보았더니 일탈하는 재산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신 경우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일탈 재산이냐에 따라서 조치 사항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 체납을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초기 사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후견인 주변 관계망 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후견인 주변에 누구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관계망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상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조사 보고서나 사건 기록 등을 참고하시면 되고 후견 감독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소나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후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요양원을 입소하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인과 긴밀히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을 위한 장기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특정 후견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3년이란 기간 이후에도 계속 후견이 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후견인은 후견을 종료하는 것이 사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이 치매 환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장기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 사무 세팅이 끝나면 정기적인 사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초기 사무 세팅 때 거의 매일 사무가 있으실 정도로 업무가 집중되실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많이 한다고 보수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 베이스의 개념으로 보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사무가 집중되었다가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업무량이 확 줄어들기는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있을 때 또 업무가 집중되는 그런 편입니다. 초기에 사무가 집중되는 것은 거의 상황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후견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초기에 굉장히 집중되었다가 그 다음 점점 정기적 사무가 없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보수를 받으시기는 하지만 3년 동안 해야 할 후견인 업무량에 대한 총 보수를 매월 나눠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달에는 일이 너무 없으셔서 이렇게 돈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업무가 집중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평균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인 사무는 아까 초기 사무에서 세팅한 그대로 정기적인 사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기적인 사무를 하시면 되고, 정기적으로 피후견인을 방문하시고 정기적인 후견 사무를 수행하시고 매월 후견 감독인과 사례회의를 하시게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안내 서식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매월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시고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금전 지출 내역서, 월 후견 활동 내역서 이런 것들을 매월 작성해서 후견 감독인과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후견 사무를 수행하려고 하는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무를 수행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감독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에 후견 사무가 수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 후견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이것은 법원에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정기적인 사무입니다. 정기적인 사무 외에 비정기적인 사무가 있습니다.
재산 관련 비정기적인 사무가 있고 신상 관련 비정기 사무가 있습니다. 이런 비정기적인 사무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무입니다. 예로 들어 재산 관련 비정기적 사무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달지 이런 식의 비정기적인 사무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채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소송 행위를 할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소송 제기를 하는 등 이런 비정기적인 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상 관련 비정기적인 사무로는 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하거나 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르신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주거지 환경 정리, 뭐 요양시설 입소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비정기적인 사무가 있을 수 있고요. 병원비를 한꺼번에 지급한달지 이런 비정기적인 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망과 관련된 비정기적인 사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사망 이후에는 후견인의 그런 권한이 종료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는 긴급한 범위 내 업무 처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종료와 관련된 사무를 비정기적인 사무로서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후견인의 사무를 후견인의 선임된 이유를 기준으로 초기 사무, 정기적 사무, 비정기적인 사무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후견인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대리인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앞에서처럼 여러 가지 사무를 후견인이 수행하는데 이 후견인이 하는 역할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일까요? 네, 바로 대리인입니다. 치매 환자가 직접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한다면 유효한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 대리 행위에 대한 그 도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리권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대리권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하는데 A가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뭐 해외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부동산 매도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A가 C에게 해당 계약 행위, 즉 법률 행위를 대리해 달라고 위임장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C는 무엇이 될까요? 네, C는 대리인입니다. 어떤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인가요?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A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C는 A, 즉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일 뿐 부동산 매도를 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리인을 표시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A랑 B의 계약을 C는 대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도 A의 대리인 C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현명주의라고 하고요. C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리권이 후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후견인은 바로 이러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데요. A가 C에게 위임장을 직접 써주는데 A가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직접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것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후견인의 대리행위 예시입니다. 후견인이 그럼 대리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들고 있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법원에서 써준 위임장이기 때문에 그 위임장이 있어야만 아까 표에서 보신 A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현재의 노후된 집에서 이사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거지를 물색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후견인 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후견인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시로는
은행에 후견인이 방문해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후견인 명의의 계약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기존 계좌의 금액 중 용돈 용도로 사용할 금액을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후견인의 신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해서 후견인이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서를 대리해서 신청해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후견인분의 역할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치매 공공후견 사례집에서 실제 다룬 사례들입니다. 사례집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만 72세의 중등도 치매이시고 무연고 치매 환자이십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던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망상 증세가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표시되지 않은 자녀가 수급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일단 금전에 대한 관리를 하셨습니다. 후견인분이 월세 및 공과금에 대한 자동이체를 먼저 신청했고, 연체된 통신비를 정리하고 지출을 관리하였습니다. 자녀가 수급비를 일탈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사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바꾼달지 계좌를 바꾼달지 이런 방식으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지원품 구입을 해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쿠폰을 이용하거나 해피콜 제도를 이용해서 병원 방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만 77세의 중등도 치매이고 자녀가 4명이지만 사실상 단절된 케이스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대상자가 꼭 자녀가 없으신 분들만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대상자로 선정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단절된 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거주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분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대상자는 아니었고 주민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대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비가 계속 연체되고 있었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불가하신 어르신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치매 공공후견 필요성이 인정돼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고 치매 공공후견인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다. 금전에 대한 관리가 일단 첫 번째인데요. 통장 정리, 불필요한 지출 정리해서 이중 청구되고 있었던 전화요금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거주지에 인터넷 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었는데 그거를 후견인 분이 다 지급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이런 금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사무에서 재산 상황을 파악했을 때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요양병원에서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후견인이 감독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리라고 해서 지금 거주지에 살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다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거주지는 소독 등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만기가 된 경우에는 만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후견 감독입니다. 우선 요약된 결론을 설명드리면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감독과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 감독은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후견인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감독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치매 안심센터에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랑 매월 사례관리회의 하시는 그것이 감독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견 감독인은 일반적인 감독 권한이 있고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후견인을 직접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고 후견인 분들께서는 후견 감독인, 즉 지자체 안심센터에 매월 세 종류의 보고서 및 매월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 사무 수행에 대해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독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후견 사무를 보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관리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논의하는 자리 성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후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의문점도 많이 생기시고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하시는 자리이고요. 했던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월 정기보고서, 금전지출 내역서, 활동 내역서에 대한 양식 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실제로 후견 활동이 시작되고 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활동이 시작되신 후에 안심센터의 안내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 후견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대리권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인 대리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부여한 대리권만 행사하셔야 합니다. 특정 후견 유형에 대해서 법적인 이해 부분을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법원의 심판문에 나온 대로 그 대리권으로만 활동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대리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감독인과 긴밀히 논의하시고 그런 감독인이 중앙지원단에 요청을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럼 중앙지원단에서 처분명령 청구라는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권을 추가적으로 받은 후에 후견인이 활동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긴급하겠다고 하다면 그걸 후견 감독인이랑 논의해 주시면 긴급하게 대리권을 먼저 행사하시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리권 나온 범위만 활동하셔야 한다.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감독인과 이 부분은 긴밀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타 사항으로 후견인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르신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후견 활동이 부적절한 경우, 후견인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후견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 전에 후견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후견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후견인 변경 신청도 법원에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그만둘 수는 없고 법원의 변경 청구를 꼭 해서 그 다음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청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감독인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인 변경도 치매 환자 주소지가 이동했다고 해서 그 관할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연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경 청구를 법원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특정 후견 3년이라는 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후견 심판을 청구할지 아니면 후견을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업 지침상 특정 후견 종료 6개월 전, 그러니까 후견을 한 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치매 환자에게 또 다시 후견인이 필요할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후견 종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견이 종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망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치매가 완치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간 종료 전에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는 사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후견이 종료됐을 때 사무 처리도 감독인과 긴밀히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후견이 종료됐을 때는 종료 등기를 해야지만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와 관련된 사무도 후견인이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기간 종료가 아니라 사망하셔서 후견이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망과 관련된 사무를 감독인과 긴밀한 논의하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망됐을 때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망과 관련된 약간 복잡한 업무 처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들을 상속인으로서의 업무를 후견인이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인이랑 상의하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법적으로는 사망하시면 후견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사망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후견인 대리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하신 경우엔 긴급한 사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냥 자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종료되는 것이다. 그렇게 등기를 하셔야지만 종료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후견인의 역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제도의 이해,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이해, 그리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후견인이 선임되는지, 그리고 특정 후견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법률적인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후견인의 초기 사무, 정기적인 사무, 비정기적인 사무 등 후견인 사무의 흐름에 맞춰서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예시를 보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견인으로서 실제 역할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